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모터라든지 어떤 제품은 몇 회 전 돌아갔느냐 이런 거 잴 때 보면 여기에 스케일이라는 게 붙어 있고 여기에 헤드라는 게 붙어 있어 가지고 얘가 뺑 회전을 할 때마다 이 스케일의 눈금이 몇 칸이 갔느냐 이런 거를 체크를 해요. 이런 게 있는데 얘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회전체가 있고 요게 센서가 요렇게 붙어 가지고 요게 있는 값을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만약에 울퉁불퉁해 가지고 이 센서하고 이 원의 간격이 이렇게 울퉁불퉁해 가지고 여기 갈 때는 요 간격이 요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갈 때는 이 간격이 이게 돼. 그러면 이게 간격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값을 못 읽어서 에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할 때 요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규제하는 것을 흔들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형상 있었죠, 자세 있었죠, 위치 있었죠, 그 다음에 흔들림이라는 공차가 있는데 요게 기하공차의 전부예요. 요런 개념에서 이제 계산하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 개념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드디스크 사용하잖아요. 하드디스크가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 트랙이라는 데 데이터가 쭉 저장이 돼 있어. 그럼 얘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트랙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고 요게 요 판이야. 요 판. 그래서 얘가 요 사이가 한 10나노미터 이렇게 떠가지고 왱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판이 울퉁불퉁해 가지고 얘가 회전할 때 꿀렁꿀렁 하면은 요 간격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겠죠. 그래서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는 그 간격을 데이터 읽을 수 있는 범위 내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흔들림이 되는 거죠. 회전할 때 이쪽으로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라. 그래서 이런 회전체가 있을 때 센서가 여기 붙어 있다. 요 간격을 규제한다. 이런 것을 이쪽이 원주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원주 방향의 흔들림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센서가 여기 붙어 있다. 그럼 얘가 이 축방향으로 흔들림이 규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축방향 흔들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흔들림의 개념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어느 한 단면에서의 흔들림을 얘기하잖아요. 한 단면에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기를 보면 이쪽으로 종이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드럼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얘가 이제 여기서 복사가 되거든요. 토너라는 것이 있고 요 드럼이라는데 이렇게 이미지를 줘가지고 톤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는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드럼이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어야 인쇄가 일정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드럼이 이렇게 있는데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는 선명하게 프린트가 되고 복사가 되고, 여기는 희미하고, 여기는 아예 글씨가 안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드럼이 회전을 할 때 이 전체가 다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흔들림이 하나가 아니고 전체 온 흔들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원통 전체가 흔들릴 때 요만큼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흔들림도 한 단면에서의 흔들림,
전체에서 흔들림. 이렇게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의식은 따로 하지 않았지만 생활하면서 기하공차하고 우리가 같이 생활했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이제 그럼 기호가 우리가 그동안은 따로 신경을 안 썼지만 앞으로는 이제 도면을 통해서 이런 기하공차를 접할 텐데 기호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규격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념적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가 측정이라는 현실로 돌아와서 이런 1학년 때 했던 거하고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10의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플러스 마이너스 0.01 이게 설계 형체예요. 근데 이게 무슨 형체? 가공 형체. 그렇죠. 오, 굿. 가공 형체인데 측정 형체가 하나만 딱 나오면은 고민할 게 없어. 그런데 지금 여기 D1, D2, D3 이런 세 개의 측정 형체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고민이 되는 거지. 그죠? 어느 부분 D1, D2, D3 중에 어느 부분을 치수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건가 하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이전에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그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가공형체는 오차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D1, D2, D3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를 또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다라는 것만 내가 문제를 던지는 거야. 생각은 차차로 해보자고. 그 다음에 지름뿐만 아니고 아까 중심 위치 얘기했잖아요. 측정 형체가 달라지면 그거에 따라서 중심 위치 XY 값 달라져. 그럼 이거 어디를 X라고 그러고 어디를 Y라고 할 건가? X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Y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고, 그죠? 이거는 그러면 가공 형체라는 게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 만약에 선택을 했다면 책임 있게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형상 공차, 엄밀히 따지면 형상 편차죠. 형상 오차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럼 형상 오차만 잘 맞추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그죠? 원만 동그랗게 하고 하면.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원이 아니고 양쪽이 평면이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죠? 이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평면이 울퉁불퉁한 정도를 평면도라고 그러거든요. 평면도가 있기 때문에 이 평면도도 형상편차예요. 아, 이 지금 기하, 공차, 기하, 편차 어떤 용어가 맞을까요? 기하 공차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주어지는 오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계 형체에 적용하는 거예요. 설계 형체에서는 기하 공차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 주어지는 거니까 공차라는. 그런데 가공 형체, 측정 형체에서는 기하 편차라고 하는 것이, 이 편차는 오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공차를 측정하는 게 아니에요. 편차를 측정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걸 합쳐가지고 기하 공차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기하 공차 하면은 도면에 적용되면 공차, 제품에 적용되면 편차, 이렇게 이해를 한 건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기하 공차 편차는 구분이 돼야 되죠. 그럼 내가 구분해서 편차라고 얘기를 할게요. 평면도라는 형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평면도를 완벽하게 가공하면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평면도를 완벽하게 가공했어. 평면도 제로. 하지만 평면도를 양쪽을 다 완벽하게 가공했다 하더라도 같은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 이거 기준으로 이건 양면이 평행해야 되는데 평행하지 않다고, 이건 평행도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자세편차예요. 자세편차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한다. 실제로는 형상편차, 자세편차가 다 포함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 안 했죠. 그냥 마이크로미터 재니까 치수가 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도 했어. 뭐냐면 마이크로미터 지름 여러 군데 제가 지금 평균값 냈죠. 그죠? 마이크로미터로 지름 잴 때 이렇게 잴 때하고 이렇게 잴 때 다르니까 평균값 냈잖아. 그리고 내경 측정할 때도 실린더 게이지로 이쪽 측정할 때하고 또 링 게이지 90도 돌려가지고 이쪽 측정할 때하고 값이 달랐어. 그럼 어떻게 했어요? 평균값 냈지. 그게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형상편차, 자세편차에 의해서 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형상편차가 달라짐으로써 XY 좌표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XY 좌표가 달라진다는 건 위치가 달라진 거니까 위치 편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해서 지름이 얼마냐, 얼마나 잘 가공됐느냐,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크기예요. 크기, 요 사이즈. 요 사이즈를 우리는 전체 측정해서 보면 매크로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매크로 하면은 무슨 의미가 연상이 되나요? 매크로는 크다. 우리가 뉴스에 보면은 거시경제 관점에서 볼 때 또는 미시경제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용어들이 나오죠. 이때 거시경제라는 것은 이 경제 상황을 길게 멀리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매크로라는 용어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라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치수지만 사실은 이 치수를 잘 맞추려면 형상, 자세, 위치 이런 것들을 다 잘 맞춰야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간 영역으로 보고 그 다음에 기하 편차를 잘 맞추는 것이 치수에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기하 공차보다 즉 기하 편차보다 더 작은 부분, 기하 공차는 주로 요거는 조립성에 영향을 미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부분에서 뭐가 있냐면 제품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마모가 어떻게 될 거냐, 진동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성능을 미치는 것이 surface texture, 표면 구조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표면 텍스처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표면 거칠기하고 진원도 이런 것들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이크로 영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 마이크로라는 것은 작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이즈를 중요시했지만 앞으로는 요 부분이 잘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만 잘 되면 이거는 저절로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여기서부터 요 부분을 같이 공부할 거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하편차하고 치수하고 이런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형상편차, 자세편차, 위치편차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크기로 치면 위치편차는 자세편차, 형상편차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자세편차는 형상편차를 포함하고 있고 형상편차는 자기 자신만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진직도보다는 평행도가 크고 평행도보다는 위치도가 더 값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나중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하겠죠. 형상편차는 자기 자신만 따지는 거고 자세편차는 어떤 걸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이 치수는 관계없이, 그 다음에 위치편차는 어떤 걸 기준으로 자세도 따지지만 간격도 따지는 거고 하니까 이게 제일 이제 값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건 예를 든 거예요. 진직도라는 것은 요 선만 가지고 따지면 돼요. 이게 이렇게 있든 기울어져 있든 관계없어요. 근데 평행도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데이텀이라는 기준에 평행하게 계산이기 때문에 진직도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위치편차라는 것은 어떤 기준 위치를 주고 그거로부터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치는 더 값이 커진다. 요거는 앞으로 자세하게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럼 이것에 관한 규정, 규격,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국제 규격에 근거해서 그 규격대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서로 국제 간에 거래라든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겠죠? 나는 내 방식대로 측정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방식으로, 독일은 독일 방식대로 측정을 하면 서로 다른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진직도라는 건 이렇게 되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을 다 정해놨는데 그 규격이 크게 두 갈래가 있어요. 한 갈래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미국 규격이 큰 하나의 틀을 구성하고 있어. 그래서 미국 규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럽. 이 미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터법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쪽이 또 하나의 큰 흐름을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규격을 ASME Y14.5라는 요 규격이 이제 미국 규격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규격은 ISO 1101. ISO는 국제표준화기구. 그 다음에 ASME는 미국 기계기술자 협회에서 요 두 규격이 주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또 항공기 부품 같은 걸 미국으로 많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요거를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국제 규격이 요거니까 요것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차 해석 시간에 두 가지를 다 배웁니다. 그래서 미국 규격에서 보면 이게 형상, 그 다음에 자세,
요거는 위치, 요거는 흔들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상은 반듯해야 된다, 일직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이거는 자기 자신의 모양만 가지고 따지는 형상공차예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줄 설 때 옆줄하고 평행하게 한다든지 요선에 직각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자세공차는 자, 평행하게 맞춰라 또는 직각으로 맞춰라.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에다가 요렇게 배치를 하고 싶어. 요렇게. 그럼 이건 직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몇 도를, 어디를 기준으로 몇 도를 기울여서 배치를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경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경사도. 그 다음에 이제 위치공차는 위치, 어떤 정확한 위치에 가라. 위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플레이트에 구멍이 뚫려 있다 그러면 이 위치를 얘기를 하는데, 이 위치를 얘기를 하고 값이 얼마인지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둘 다 원형 제품이야. 그럼 뭐 얼마 떨어져라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두 개가 중심이 같아야 된다. 이 두 원의 중심을 같게 가공을 해라 라고 할 때는 동심도라 해요. 동심도. 동심, 그죠? 동심은 중심이 같다는 뜻이에요. 회전체에 대해서 중심을 같게 해라 라고 할 때 이제 동심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이런 경우에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서로 대칭이 되게 정확하게 일치하게 해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칭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치공차에는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가 있다. 근데 동심도나 대칭도는 원형 제품에 적용을 한다, 양쪽이 똑같아야 된다, 요거만 개념이 다를 뿐이지 계산하는 방법은 위치도 하고 똑같아.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림, 한 단면이다 또는 전체다, 요거 있죠. 요게 이제 2009년도에 규격엔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는 위치공차가 요거 하나밖에 없고 동심도 하고 대칭도는 없어지고 다 일이 흡수가 됐어요. 왜냐? 아까 얘기했죠? 계산하는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라는 거고요. 요거는 ISO인데 형상공차에서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자세공차에서 요 세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그 다음에 위치공차에서 위치도, 동심도, 대칭도 해서 요거 세 가지, 그 다음에 흔들림에서 원주 흔들림, 전체 흔들림에서 두 가지. 그럼 총 몇 개예요? 네 가지, 세 가지, 일곱 가지. 그죠? 세 가지 하면 10가지, 12가지죠? 12가지 기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형상, 자세, 여기 전부 요렇게 생긴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요거. 근데 요게 뭐냐 하면 요거는 윤곽도라는 거예요. 선형각도 2D, 그 다음에 면형각도 3D. 요게 윤곽도가 두 가지가 포함해서 총 14가지 기하공차 기호가 있다. 근데 요 윤곽도는 뭐냐 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중학교 영어 시간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웠죠? 관계대명사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는 거. 사람에다가 할 때는 who, 그죠? 장소는 where, 사물은 which.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적용을 했었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이런 거 쓰지 않고 그냥 that을 쓰면 이거 다 포함해서 이렇게 사용한 적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관계대명사에서 that의 용도하고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게 이 윤곽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 원 전체가 하나의 윤곽이잖아요. 그러니까 원 대신 윤곽도를 쓰는 경우도 있고, 직선이라는 것도 이것이 직선이지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윤곽이에요. 그러니까 직선도 윤곽도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윤곽도는 형상, 자세, 위치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이 두 가지가 포함이 돼가지고 전체가 14가지 기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14가지가 있는데 아까 ASME 2018년 버전에서는 요거하고 요게 없어졌다고 그랬죠. 위치도로 포함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ASME Y14.5 2009년 버전에서는 ISO하고 똑같이 14가지 기호를 사용하고 2018년 버전에서는 12가지 기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하공차가 어떤 건가, 왜 필요한가, 어떤 개념인가, 그리고 실제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나,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실제 우리가 많이 접했는데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이미 다 우리는 친숙한 거다 라는 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1학년 때는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측정을 했지만 사실은 거기에 다 이 기하공차가 적용이 됐었어야 됐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평균값을 내서 측정했다는 것이 이 기하공차에서 가공 형체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평균값을 냈다. 뭐 이런 거 쭉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측정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국제 규격에 맞춰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 기하공차라는 것이 규격이 어떻게 돼 있다. 미국 주도의 ASME, 유럽 주도의 ISO, 이런 두 큰 흐름이 있고 그 규격에서 어떻게 기호를 표시하고 있다.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ISO에서는 14가지 기호를 사용하고 ASM에서는 2009년까지는 14가지를 사용했는데 2018년도에서는 동심도하고 대칭도가 위치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이 돼서 12가지 기호가 됐다 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제 공차 해석, 응용 측정, 실습 3차원 측정해서 계속 이론과 실습을 이제 적용해 나갈 거다 라는 거. 그리고 특히 기하공차를 모르면 여러분들은 도면을 못 본다. 도면을 못 본다는 것은 엔지니어 간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거다. 이것은 여러분이 문맹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맹이라는 것을 반드시 탈피를 해야 되고, 우리 수업이 그렇게 쭉 교과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따라가면 졸업할 때는 기하공차 문맹 탈피뿐만 아니고
개화공차를 잘 아는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사회 나가면 우리한테 큰 그 장점이 될 수 있다.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로봇의 경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개념을 잘 이해해야 챗GPT의 질문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챗GPT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챗GPT가 답변하는 거에 진위 여부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념뿐만 아니고 이런 내용들도 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